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또 군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고정식 발사대가 있는 동창리 일대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요. 그 의도는 무엇인지 부영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부 실장님 먼저 아침에 있었던 7시 36분에 발사가 있었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사거리는 일단 그 1000km 정도로 파악이 됐고 그중 세 발이 일본의 EEZ 경제적 배타적 경제 수역에 탄착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이 ICBM이냐 아니냐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고도가 얼마나 됐냐 이것이었는데 260km. 그래서 ICBM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통상 경제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진정한 경제 비행 속도로 났을 때 경제적인 비행으로 했을 때 한 사거리가 10,000km면은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고도 3,000km 이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보다 짧게 하면 완전히 직각으로 쏘서 떨어지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무수단 발사처럼. 그래서 통상적인 1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의 그 경제적인 비행 그 탄도 궤적 그걸 거의 따라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해 방향으로 75도에서 93도, 최대 고도 약 260여 킬로미터입니다. 네 발이 평균 10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의 발표 내용인데요. 이거 전문가들과 함께 좀 자세히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처음에 들어오는 단어는 동해 방향입니다. 동해 방향으로 쐈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동해 방향으로 어디서 쐈냐가 더 중요합니다. 북한이 여태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시험적인 발사 같은 경우는 원산에 있는 갈마 비행장 아니면은 이제 그 구성시 쪽에 있는 방현 쪽에서 이제 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 초기에 계속 쐈던 게 원산 쪽에서 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그 지난번 2월 10일 날 발사했을 때는 방현에서 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차이가 뭐냐면은요. 원산에서 쐈을 때는 미사일이 최초 개발한 미사일. 그래서 이게 중간에 터지거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좀 덜 된 미사일을 원산 쪽에서 발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륙 쪽에서 쐈는데 동해 방향으로 쏜다. 이거는 그만큼 검증이 돼서 공중 폭발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을. 북한을 어쨌든 거쳐가니까. 북한을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는 미사일을 보통 내륙에서 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쏜 것이 방현이 아니라 동창리에 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창리에 쏜 의미가 뭐냐를 가지고 이제 의미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ICBM 쪽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 것도 동창리의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창리에는 고정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기서 여태까지 은하 계열의 그 이제 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계속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이 ICBM 관련된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막상 지금 쏜 걸 보고 있으면요 1000km 거리를 날아가고 고도가 260 정도 됩니다. 그럼 보통 탄도 미사일의 정상적인 발사를 할 때 뭐냐면요,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쐈을 때 우리 공 던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제일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발사를 했을 때 보통 되면은 이 자기 사거리의 20에서 30% 정도가 정점 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60 정도 되면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럼 1000km를 정상적으로 발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미사일이 1000km 정도 사거리에 가진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비슷한 발사가 작년 9월 5일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 뭐냐면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과 스커드 ER 미사일과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을 같이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방부가 이걸 뭐 스커드 ER인지 노동인지 정확히 안 밝히냐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탄도로 발사가 되긴 했으나 만에 하나 이 미사일의 발사 속도가 높을 경우에 그래서 빨리 발사를 했는데 일부러 고도를 낮춰서 발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예상을 해서 일단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월 12일 발사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 그 2월 12일 때 발사한 북극성 2형을 놓고 계속 이전에는
무수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5일하고 20일에 두 차례 발사를 했을 때 무수단 7차 발사, 8차 발사가 실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무수단이 아니라 이 북극성 2형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북극성 2형이 무수단과는 다르게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500km를 쏘고 고도가 550이지만은 원래는 얘 사거리로 다 치면은 2000km가 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무슨 이 날아간 거리와 최고 정점 고도만 갖고 이 미사일이 무엇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좀 굉장히 경솔할 수 있다. 한 80% 정도 가까운 정보는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군요.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참고로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커드 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차이점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사정 거리에 따라서 SRBM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MRBM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무수단 계열이 IRBM, 중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대륙을 넘나드는 긴 사거 5,500km에서 더 넘어가는 10,000km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말하는 ICBM. 그렇죠. 탄도라는 것은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 엔진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정점까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하하는 속도가 막 17, 20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하여튼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계열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SRBM, MRBM, IRBM까지 갖고 있는데 거의 7, 80%가 단거리, 그다음에 중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향한 그런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 IRBM과 ICBM이 의미를 갖느냐? 이 우리 한국의 한반도 전구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 증원 전력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오게 하려고 겁을 주는 거죠. 미국을 향해서 증원 전력을 보내면 타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IRBM이라는 무수단은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까지 기술력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 50기 정도만 생산을 해놓고 있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해서 미국 본토를 직접 때리겠다 이런 좀 약간의 허세가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번 도발은 지난 도발 이후 22일 만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도발을 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이거 사실 이건 예정이 된 겁니다. 우리 군도 사실 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여태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시점 중에서 보면은요,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되고 나면은 분명히 발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김정일 시대하고 틀린 것이요. 김정일 시대에는 보면은 한미 연합 훈련이 있으면은 북한군이 별로 동향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쥐죽은도 고요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한미 연합 훈련 도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사례를 보면은요, 이렇게 훈련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작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때 보면은 동해 쪽으로 이제 사거리 500km짜리 그 스커드 C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스커드 C형 발사의 당시 의미는 뭐였냐면 한미 연합 상륙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쌍용 훈련에 대해서 그 원점을 때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군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3월 1일 날 독수리 훈련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3월 1일 날 독수리 훈련이 시작돼서 독수리 훈련은 거의 2개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증원되고 하는 이제 지휘소 훈련이 있는데 키 리졸브 훈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이든지 훈련이 먼저 시작을 할 때 이것을 발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이제 독수리 훈련 시작이 정확히 언제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보통 시작을 하자마자 곧바로 발사할 수도 있었으나 북한이 좀 아무래도 이런 캐치가 좀 늦었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저런 걸 준비를 했을 때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에 발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아마 우리 군에서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우리 군은 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포착을 한 뭐 이유도 있겠군요.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쨌든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있는 동안은 여러 가지 무기들,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무기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뭐 가정을 한다면 쉽게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쉽게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해 그것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위치에서 ICBM이라고 추측이 가능한 그 지역에서 쐈다는 것은 북한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2월 12일 날 저는 그때 좀 쇼크를 먹었는데 고체 연료 기반의 북극성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김정남을 암살하면서 이게 완전 전략적 패착으로 막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후로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그 미국의 대북 강경책, 어제는 전술핵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좀 만회하려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러니까 더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로 왕따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한반도 전략 상황을 더 흔들겠다, 판을 막 흔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숨통을 좀 틔워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반향도 일으키면서 그런 목적에서 도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이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냐하면 2월 12일 날 그것이 고체 기반이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이 이때까지 액체 연료 기반이었는데 굉장히 주입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바로 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적인 거거든요. 이런 고체 연료 기반의 이것을 보여주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을 할 수 의미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 함의가 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동창리에서 썼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ICBM 발사대 이렇게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사전에 그렇게 징후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텔에서 이동식 발사대에서 고체 연료 기반의 뭔가를 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북극성 2 수준의 아니면 기존의 노동이나 스커드 ER이나 이런 것들을 고체 연료화 변화하는 세대 교체의 어떤 일환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도 좀 던져주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련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는 의미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지난달 8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대륙간 탄도 로켓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 TV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ICBM 자체는 지금 미국에까지 어쨌든 간에 영향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당연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ICBM을 우리가 원하는 시각,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지금 두 번의 지금 미사일을 쏜 거예요. ICBM 자체를 가지고 북한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건 ICBM이 나온다는 것은요, 결국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면 태영공사 계속적으로 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을 북한 핵 개발의 완성해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작년 3월부터 북한이 엄청나게 이 미사일 관련된 기술들을 막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장 핵탄두의 모양도 실적 김정은이 앞에 서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무슨 이제 대기권 재진입할 수 있는 페어링 위에 덮개 부분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고체 연료도 보여주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4차 핵실험했고요. 4차 핵실험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충격이었는데 더 큰 충격은 5차 핵실험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보여줬던 이 핵탄두를 터트려 본 겁니다. 근데 터트려 봤는데 이게 한 10킬로톤 정도,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핵탄두로서 조금 위력이 약하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게 그 정도로 터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 자체는 사실 북한이 쓸 수 있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핵 위협에 다 노출이 된 상태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위협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이러한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래야 미국에 대한 어떤 이런 억제력이 자신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ICBM까지 성공을 해야 그래서 이 탄두를 거기에 실을 수 있어야
미국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입장이 확실히 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도 있고 쏠 수 있는 미사일도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제적인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한 부분 위험한 단계는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자, 일단 작년에 북한이 보여준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보면은요. 일단 대기권 재진입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 대기권은 밖으로 보내는 거는 은하, 로켓 같은 거를 다 쐈으니까 그래서 우주 공간에 뭘 올릴 수 있다. 이것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네. ICBM이 되려면 뭐냐면 우주 공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우주 공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해서 목표하는 지점에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때리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북한이 그래서 보여준 것이 재진입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단순히 시험만 해서 3월에 시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사실 지난 6월 발사가 재진입 기술을 거의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6월에 무수단 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보면 사거리는 한 500km밖에 안 됐는데 정점 고도가 사거리 400km였죠. 정점 고도가 1413.6km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ICBM을 보통 발사를 하면은 날아가는 우주 공간에 날아갈 때 고도가 1200km에서 1500km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1400까지 찍고 왔다는 거는 야, 이제 재진입 가능하다는 거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뭐 실어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어 보낼 핵탄두를 9월 9일 날 5차 핵실험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미사일 같은 걸로 무수단까지 해서 다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얘를 본토까지 보내려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추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이 무수단 정도의 엔진 갖고는 어림도 없고 그것보다 한 2배, 3배 이상 정도 되는 힘의 엔진 로켓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뭐냐면 노동 미사일의 그 엔진을 엮어가지고 해서 이제 쏴 올리고 그게 여러분들 보셨던 그 은하 계열 로켓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안 되니까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한다고 해서 작년 9월 24일 날 보여준 게 소위 대출력 발동기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얘가 이제 소위 그래서 우리 추정하는 것이 얘가 ICBM의 1단이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보면 2월에 아까 우리 저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고체 연료에서 쏜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미사일의 2단과 3단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단만 연결이 되면은 미사일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북한이 남은 것은 이 1단의 기술을 얼만큼 확보를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ICBM 거의 개발에 거의 다 됐다. 거의 실전 배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야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거 시장님께서 저는 인정하십니까? 그런 경각심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인도의 케이스를 보면 98년에 성공적으로 5차례 그 핵실험을 한 이후로 거의 20년 지난 작년 말에야 의미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개발했다고 해서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도 굉장히 많은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한 번 시험 발사할 때마다 국제적 압력은 굉장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 수준이 확보됐다고 해서 이게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또 기술 수준도 아직 그까지는 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인도의 국력이나 이런 잠재력을 봤을 때 그거에 한 핵실험 완벽하게 끝난 후로 한 20년 걸렸다면 북한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희망적 사고이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지만 북한을 너무 과대평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나 지도자들이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 2년 안에 ICBM이 되면 저는 노라고 보고 5, 6년 그것도 약간 노라고 보고 조금 더 남았다. 그래서 지금 쪼아야 된다. 북한을 제재와 이런 국제적인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요거에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네, 또 북한이 과거에 없던 완전 신형 미사일을 쐈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지난 3일엔 또 신형 미사일에 대한 암시도 있었죠. 네, 저희들이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노동신문의 내용입니다. 네, 독수리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극성 2형만이 아닌 보다 3혁의 주체적 전략 무기들이 대지를 박차고 만리창공으로 더 기운차게 날아오를 것이라면서 신형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글쎄요, 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뭐냐 하면은 일단 북극성 2형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북극성 2형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지상으로 가져온 겁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미사일을 북극성 1 혹은 북극성이라고 기존에 북한이 불러왔고요. 이것을 지상으로 옮겨놓은 것인데 자 보면은 여기서 큰 차이가 뭐냐면 애초에 이 북극성 계열은요 사실은 그 뿌리로 치면 무수단입니다. 그리고 무수단의 뿌리는 러시아의 그 R-27이라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러시아 기술이나 이 제품을 카피를 해서 무수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무수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액체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 보이더라.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안 되겠다. 고체로 전환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게 결국 뭐냐 북극성이 처음에 발사됐을 때는 액체였습니다. 2015년에 처음 발사됐을 때는 액체였는데 2016년 발사부터는 고체 발사가 보이는 것이고요. 이걸 1년 만에 바꾼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땐 북한이 거의 한 10여 년 이상부터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성과가 나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뭐냐면 지금 이 고체 기술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북극성이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이 됐듯이 기존의 스커드나 노동 계열 같은 것들도 고체 전환을 북한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북극성 계열을 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추진제의 길이를 얼만큼 늘리냐 줄이냐에 따라서 이 사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짧게 해가지고 해서 뭐 스쿼드 대용의 단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조금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IRBM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북한은 기술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고체 연료로도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들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아직 완벽하게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기술이요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요. 대부분 1970년대나 80년대 구소련이 갖고 있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70년대, 80년대 기술이라고 그래도 현재도 먹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북한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뭐 사드 배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대응을 하루빨리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력이 또 궁금하거든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만약에 북한에서 쏜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본토 기준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도달하는 시간? 10분 이내죠. 한국으로는 10분 이내고 그 미국까지 가는 거는 40분 이내에 10분 이내. 도달 가능하고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약간 덧붙이고 싶은 것이 이 고체 연료 기술 저는요 이런 의심을 갖고 통상 고체 연료 엔진 연소 시험 작년 3월에 했는데 그거 한 이후로 이 시험 발사까지 통상 3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1년 만에 1년 채 11개월 만에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북극성의 어떤 그 외형이나 이런 기술을 보건대 파키스탄의 샤힌, 그다음에 이란의 세질 미사일 요 기술이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미사일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레짐을 통해서 확실히 이걸 봉쇄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이번에 얻고 있고 저는 그거에 굉장히 강한 의심을 갖고 있어요. 북한이 혼자 자력으로 이것을 했을까? 저는 놓이고 그것이 어떻게든 파키스탄, 이란이 협조를 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고체 연료라는 것이 주입 시간을 줄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미사일 방어하는 것은 쏘기 전에 잡거나 쏜 다음에 잡거나 뭐 쏘기 떨어질 때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순식간에 쏠 수 있고 암무제선을 쏠 수 있고 SLBM 같은 경우는요 잠수함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뭐 대응 같은 것들이 더욱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오늘 NSC 상임위원회 주재했는데요.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사드에 사실 무용론도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왜 각도라든지 그다음에 한계포대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 잠수함을 통해서 쏠 수 있고 뒤에서도 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사드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드 배치가 어느 정도의 그 커버가 가능한 건가요? 예, 일단은 전제입니다. 사드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자, 사드는 기본에 들어왔다고 치고 사드를 무력하기 위한 것까지 지금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가능성이 실제 얼만큼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북한도 지금 이런 개발들 방향들 자체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다. 라는 최소한의 전제 하에서 지금 모든 것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들여놓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축구하다 보면 골키퍼 있지 않습니까?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먹습니다. 근데 하지만 골키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을 계속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게 무슨 만능의 보검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막지 못하는 것이 한두 발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전반적인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방어 능력을 키우는 자체에서는 사드 이상의 것이 없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 미사일 방어할 때 많이 얘기 들은 패트리어트 팩3 같은 거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사거리하고 해봐야 한 커버리지가 한 한 40에서 30km 정도 커버밖에 안 되고요. 이걸 아무리 반원으로 그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사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해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백 개를 갖다 놔도 지금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저고도에서 막기 때문에. 근데 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0km 정도의 반경으로 굉장히 넓게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넓은 지역을 비교적 적은 시스템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고도 40km에서 150km 정도를 요격을 하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공기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탄두가 내려올 때 텀블링 현상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일정한 그림을 안 그리면서 이렇게 막 날아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적은 제일 구간입니다. 그 요격하기가 이 구간이 제일 좋은 구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구간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놓는다. 이거는 당장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서 지금 배치를 해도 시원치 않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하는 한국형 삼축제제, 킬체인, KAMD, KMPR 이거를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게 이런 그 어느 정도 광역, 대한민국 전구, 우리가 전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구 내에서 우리의 전쟁 능력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으로서 이걸 갖다 놓는다. 이거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이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서 반대를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적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국에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어쨌든 군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도 너희들이 미국과 함께 움직인다면 우리도 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뭐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치적으로 민감해도 이 부분을 건너가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자존심의 꺾임, 그러니까 굴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 함께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선택지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동양으로 날아갔지만 이게 꺾어서 우리나라로 날아왔을 때 지금 우리의 방어 체계로서는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번 발사된 네 발의 미사일은 우리 페이트리어트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가 미사일 방어 체계에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레이저 초기 단계에서 레이저가 있고 중간 단계에서 SM3가 있고 그다음에 사드가 있고 중간에 또 GBI가 있군요. 멀리서 펀치를 사거리가 멀리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드와 페이트리어트가 한 5-6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 사드 시스템입니다. 사드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사드를 들여오지 말고 우리 기술로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 어떠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우리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기술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과 시간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체계 중에서 MSAM
이제 엠셈이라는 체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마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사실 그렇게 그닥 높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것이 실전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대 정도. 그러니까 고도가 낮은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들은 고도가 낮은 것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못 알려진 겁니다. 예. 뭐냐면 이제 그게 애초에 우리가 애초에 그걸 짰을 때 그 먼 거리 미사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한 것이고요. 그 장거리 부분에 대한 준비도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셈 다음에 L셈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L셈 개발에 있어서 비용이라든가 노력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덜 준비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이런 미사일 위협들이 너무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고 나다 보니까 이걸 지금 빨리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돼봐야 시제품이 한 2020년도 중반에 정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북한은 지금까지 저에게 사드 배치 결정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핵실험이었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계속 이런 도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드 때문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시기에 쐈어요. 무슨 의도인가요, 북한이? 제가 보기엔 북한이 더 이상 밀리면 김정은의 카리스마에 어떤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뒤로 엉거주춤한 선에서 해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선택지는 김정은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강한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선택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 중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성난 짐승과도 같아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했던 발언을 보건대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건대 김정은은 강대강 이것으로 계속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김일성 생일 태양절까지 있는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까지 함께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ICBM 발사 어떤 형태로도 올해 반드시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아닌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김일성 생일은 아마 이제 5년 전에 100주년 때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한번 열병식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되려 4월 25일 날 있을 그러니까 인민군 창건 85주년 때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겁니다. 아마 지금 한참 이제 평양 순환공원 같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 북한이 보여주려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김정남 암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뜻하지 못한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북한은 김정은이라는 이런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성난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이다 이걸 보여주려는 건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주춤거리는 모습을 또 우리는 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짐승을 대할 때는 강한 힘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갖고 있는 유일한 또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을 모아야 되고 의지와 이런 것을 모아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형욱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그리고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